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1절 빨간 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빨간 날이라 빨간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핑크. 네. 잘 오늘 어울리시죠. 부르스름한 옷을 입으셨는데 노지미 기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화사하십니다. 이제 좀 따뜻해지면 좀 더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려고요. 아, 점점 빨간색으로 가시겠다는. 예. 개나리 색이 아니라 개나리색 갑자기 너무 이렇게 점프하지 않나요? 유치원.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화사주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박성태 실장의 발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잡았습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그거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 공천 잡음에 대해서 네.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하고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엉터리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언론인 여러분은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공천받으면 친명이 돼버리고 탈락하면 다 반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그랬습니다. 네. 민주당 공관위가 자체 규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왜 되면 친명이고 안 되면 비명이냐라는 거고요. 또 한 최고위원도 민주당 공천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여기에서 증폭기를 달아서 보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공천 갈등은 조용하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갈등은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보도 양을 쭉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공천 갈등,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많이 쓰는 게 갈등이니까 민주당 공천 갈등, 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카인지에서 전국 주요 일간지 기준으로만 분류를 해봤는데 민주당 기사가 약 850여 개, 국민의힘 기사는 800여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기사에 대부분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뭐 1600개를 제가 다 분석할 수는 없어서 일단 사설로 입장이 들어있는 사설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공천 시즌이어서 관련 기사도 좀 많았습니다. 사설들이. 제가 이제 좀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을 좀 숫자를 비슷하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네 군데 언론의 사설에서 여당과 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27개가 있었습니다. 네, 토탈. 예, 총 이건 2주간요. 네. 최근 2주간만 공천이 갈등이 훨씬 커졌을 때 2주간만 했는데 27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한 사설은 4건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돌려막기만 하고 있다. 또는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공천받은 사람 40대 이하가 13%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일보의 한 사설은 여당과 야당의 공천을 같이 비판한 게 있었고요. 양비론.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 문제를 비판한 게 한 사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나머지 약 21건은 민주당 공천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양만 놓고 보면 저기 공정하지 않다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양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 언론의 속성이 있거든요. 네. 저쪽에서 시끄러우면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그 변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기사가 아무래도 많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조용한 국민의힘 공천이 낫냐. 그거는 아무런 혁신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기사도 뒤에는 많이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민주당 쪽 비판 기사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은 같이 균형을 좀 맞추자는 의도도 조금 언론사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양쪽으로는 충분히 어쨌든 야당 공천에 대한 갈등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양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마찬가지로 다 비판했고 그런 기사가 양적으로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 뭐 이른바 보수 언론까지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도 많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질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눈여겨볼 건 일단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과 한겨레도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비판한 사설 네. 또 기사 칼럼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언론계에 있으니까 알지만 두 신문이 국민의힘 잘 되라고 민주당을 억가했겠냐. 네. 그렇게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아픈 지적, 뭐 잘 되라고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는 자, 민주당 잘 되라고 하면 그냥 숨겨도 줘야지 왜 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론이 누구의 편을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공천 잡음이라는 게 늘 어느 때나 있는 거지만 네. 이게 명분이 좀 많을 때는 일부 잡음이 있고 큰 흐름은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안 그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이제 탈락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눈여겨보는 사건이 그겁니다. 정필모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7일 날 의총에서 문제가 많았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한 분과위원이 지시해서 이 회사를 끼워 넣었다. 누구 지시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 라면서 내부 폭로까지 했습니다. 허위 보고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 사실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이걸로 사퇴하는 일 자체도 드문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정 공관위원 같은 경우도 공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내부에서 이거는 사실 이례적으로 잡음과 큰 갈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게 왜 그 비명 대 친명이라는 구도로 왜곡하느냐.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야 되는 게 비명 대 친명이라는 구도를 그 임의적으로 짜가지고 그 구도에 끼워 맞추기 보도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왜곡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나타나간 양상이 그럼 언론이 일부러 임의적으로 그래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구도를 짜가지고 거기에 사례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친명 비명이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예. 이게 그렇죠. 언론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파열음에 따라 붙고 있는 지금 이게 이건데 이거를 언론이 왜곡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죠. 물론 안에서 잘린 사람이 내가 비명이어서 잘렸다.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큰 명분이 없으면 언론은 뭐 아주 작게 한번 쓰고 말든지 그다음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컷오프가 됐을 때 뭐 비명이어서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사실은 누가 봐도 이분이 왜 이런 식으로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그게 많다면 네. 이건 그 프레임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관계자들 당내 또는 당 밖의 사람들이 또는 이쪽 정치 전문가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이랄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랄지 사실 의정 활동도 괜찮다고 봤는데 하위 10%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그런데 그 뒤에 한두 번이면 그냥 뭐 한두 번 처음 얘기하고 많은데 그 뒤에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비명 의원이 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오히려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저희가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한 것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도 하위 20%에 분류가 됐대요. 예. 거기에 들어갔대요. 네. 거기다 이제 하위 20%는 하위 10%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점이 20%까지 되죠. 30%까지요. 30%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정치 신인은 또 가산이 있으니까 예. 누가 봐도 불리한데도 홍영표 의원은 그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선에서 지금 참여를 시키지 않고 배제를 했다.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투톱이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제기를 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언론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왜 국민의힘은 조용하게 다루고 우리는 시끄럽게 다루냐. 그게 이제 많이 얘기했던 그리고 특히 이제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을 갖추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양쪽으로만 딱 할 수는 없죠. 네. 여기에는 일단 이슈가 많이 있고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건 지금 특정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래서
선거 말미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땐 또 그때 이슈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도 하위 20%의 분류가 됐다고 해서 내가 왜 여기에 분류되는지 꼭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 탈당을 하고 이런 사례가 똑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거 누가 봐도 불공정 보도. 예. 그리고 그 자체가 균형을 잃은 거고 왜곡이죠. 그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공천 관리의 문제다. 일단 이슈 자체에 그렇죠.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의 공천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예. 언론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지적한 대로 당의 투톱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문 보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니 친명 비명 갈등이 있구나. 문제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내부의 플레이어인데.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도 여러 번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론조사 문제랄지 그래서 여론조사 리서치 DNA라는 논란이 많은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투톱이 볼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원톱이 억지로 언론이 프레임을 깔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네.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투톱 중에 한 명이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공천관리위원이 사의 표명을 하고 경선 총괄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도미노식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어떤 사안의 본질이 뭐냐를 떠나서 당 공천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공천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이건 충분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거를 보도를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그 시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 또 일부 최고위원이 언론 탓을 하느냐? 일단 일부 지지층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추정컨대는 비판하는 언론이 왜곡됐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네. 최소한 강성 지지층 속에는 우리 공천은 잘 되고 있는데 언론이 왜곡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면 잘 되고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지층한테 우리는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지만 네. 지지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한다면 강성 지지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어서 민주당이 어떤 이런 희망 회로 속에서는 좀 나와야 된다. 선거에 임하려면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 언론 관련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일간지 시장을 쭉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 세력의 정권이 보수 정당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좀 더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 뭐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불패다 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비판은 근데 계속 되어온 이어진 현상인 거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회 문제나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잡음이 불거지는 건 매일매일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또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다만 그러면은 한 특정한 언론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당의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 조금 덜 비판을 하고 더 비판을 했는지 차라리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특정하지 않고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게 돼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여권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분은 약간 친명인데도 탈락했다. 또는 공천을 받았는데 친명이 아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친명에서 받았다라고 보도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수도 너무 많고 기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 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흐름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큰 흐름으로 가는 오보냐 예. 아니면 극히 일부의 기사냐. 근데 극히 일부의 기사를 가지고 그걸 대세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되죠. 언론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실수들이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뽑아서 자 이렇게 해서 왜곡되고 편파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이 판세를 잘못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한다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언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발밑을 바라볼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디올백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KBS와의 편집 대담 나갈 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도 저도 이제 다른 데 정치평론을 나가보면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보수 정권에서 비판을 하면 보수 정권은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씩 개선을 한다. 어이쿠 민심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쪽까지 나를 이렇게 비판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만 보는지 왜 그걸 안 하냐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붙이고 싶은 게 종종 진보 인사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이고 오죽했으면 조선일보도 저렇게 까겠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해석들은 아 정말 이게 위기여서 지키려고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해석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거꾸로 오죽하면 경향 한계를 왜 깔까? 왜 이 생각은 안 할까요? 제가 앞서 2주간의 사설들을 쭉 봤다고 그랬잖아요. 경향 한겨레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그 시청자들한테 익숙한 그런 언론인들의 그 퇴사 소식이 좀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명퇴 얘기하는 거죠. 네, KBS가 이제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특별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단행했는데 어제자로 29일자로 면직 처리가 됐거든요. 이제 기자, PD 등 이제 방송 직군이 52명이고 예. 경영 직군이 19명, 기술 직군 16명 등 이제 87명, 거의 9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면직됐는데 아마 보도가 많이 되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뉴스9 앵커, 9시 뉴스 앵커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진행하면서 이제 27년 동안 KBS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세진 아나운서 네. 그리고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채널 경제한방 통해서 경제 뉴스 많이 전해줬던 박종훈 기자, 그리고 사사건건 등 진행했던 김원장 기자, 그리고 통합뉴스는 국장을 지냈던 임장원 기자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금이 예산이 19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네. 그 KBS 이사회 경영진이 보고한 내용인데 애초 편성한 명예퇴직금 예산이 98억 원이었는데 92억 원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요? 2배 가까이 많은 그 규모가 퇴직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거고요. 근데 뭐 명퇴금 바라고 지금 명퇴 신청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차등을 두기는 했는데 상당 부분은 퇴직을 할 만한 유인책이 될 정도의 금액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가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여러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좀 퇴직을 결정한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본 거는 아니라서 일부에 좀 한정됐다는 전제 하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설 자리가 없다. 요렇게 요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KBS 내부 분위기 네, 같고. 그렇죠. 이게 원래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좀 고질적인 문제가 경영진도 바뀌고 경영진 아래 인사들이 다 바뀌잖아요. 왜 그러는지 진짜 참 왜 이렇게 근데- 몸살을 알아야 되는지. 그쵸. 정말. 그리고 특히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뭐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그런 틈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방송 프로그램 주요 특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다 갈리고 그리고 뭐 인사 같은 것들도 속도가 빨리 이루어졌고 뭐 취임식을 하기 전에도 뭐 본부장 인사가 나서 뭐 프로그램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냥 한순간에 아예 직업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 이번에 퇴직하는 분들 중에서
뭐 언론인들을 진영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정 어느 쪽으로 되게 강하게 속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워낙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좀 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주는 그런 관행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송 보도 내용, 방송 내용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고 네. 거기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명태한대가 그래 이참에 정리하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방송사에서 되게 여러 직군들이 있으면 오랜 연차를 쌓을 때까지 했던 것들이 다 직군별로 직종별로 좀 노하우가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자조적으로 들었던 반응 중에 그 되게 사람을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연봉만 많이 받는 사람처럼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내가 남아있는 게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노지민 기자가 쭉 그러니까 몇 사람 열거해 주셨습니다만 보면 간판급 아나운서, 그쵸. 간판급 기자.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맨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그 화면의 경쟁력을 또 좌우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KBS 전체로 보면 손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런 퇴직 제도 같은 거 시행할 때 인력 유출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까지 나가게 하는 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여러 논의를 하면서 뭐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이번에 희망퇴직 같은 경우는 1년 지나서면은 할 수 있는 경우였고. 아니 그 우리 네. JTBC의 간판 박성태 실장이 저도 지금 그렇죠. 퇴직한 거여서 목이 메이시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이거 얘기를 지금 못 너무 하고 그냥 있습니다. 이런 저 같은 경우는 공휴일 아침이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뭐 이게 참 네. 방송사 입장에 참 큰 손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사장이 바뀌면서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뭐 회사의 여러 그거상 기자로서의 직위는 어느 정도 다 같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 근데 KBS는 사장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라면 사실은 또 사장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원들이 아예 나가버리면 나중에 뭔가를 또 하려고 할 때 그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신문하고 방송이 좀 약간 다른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문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뭐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신문은 기자, 논설위원 한 사람이 어떤 미치는 영향이 지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송에 비해서는. 예.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결국 인물 경쟁력, 인물 신뢰도가 그 방송의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그 방송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신문보다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신문은 몇몇 칼럼니스트, 아주 유명 칼럼니스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 독자들이 이름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라인으로 한 명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방송은 얼굴과 몸짓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좀 그러니까 있죠. 그 캐릭터성에 기반한 브랜드 구축이 이루어지잖아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그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에 뭐 유튜브가 독립하는 경우도 그렇고 회사에서 했던 콘텐츠를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좀 견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과 남아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되게 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이번 주 수요일에 KBS 이사회에서 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많은 분들이 KBS를 떠나게 되긴 했지만 이제 예산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KBS도 그렇습니다. 그 논리를 댄 겁니까? 명퇴 실시한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죠. 수신료 그 분리징수 국면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400억 원대 적자를 편성해서 이제 예산을 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1,100억 원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그래 국회에서 그게 뭐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때 이제 지난해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네. 제가 좀 당황스럽다, 충격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00억 원 인건비 줄인다는 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1,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 감축하는 데 그 규모로 맞추겠다고 해놓은 상태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일단 지금 추정을 한 예산이 맞는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도 190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이거는 이제 뭐 그 퇴직금이지만 아무튼 이 1,000억 원을 채우는 데는 굉장히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당장의 그런 효과 같은 걸 기대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네. 그 90명이 육박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자가.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뚝잘라 1인당 연봉 1억이라고 쳐도 9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는 돈이 당장은 더 많을 수 있죠. 1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적자폭이 어떻게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누적해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명태가 물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일반 일부 기업처럼 뭐 저쪽 한쪽에 이상한 복도에 벽복에 앉아 있다가 명태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박민 사장 체제 하에서 이 명태하는 사람 중에 만약 다수가 이 박민 사장 체제에서는 이 조직에 비전이 없다라고 봤다거나 약간 편파적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 그 편파적인 데에서는 내 보도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했다면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국 KBS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KBS 관련해서 또 사장이 이야기한 거는 그 전반적인 신뢰 회복 기초로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지금 수신료 누가 내고 싶어 하겠어요. KBS를 보든 안 보든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자기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박 사장 취임하고 나서는 KBS를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했던 시청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신뢰도 관련해서 좀 보도 공정성이나 이런 논란이 좀 오히려 일었던 것들 보면은 뭐 건국 전쟁, 세월호 다큐 불방 요 두 개를 아마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사태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던 그 편성위원회나 아니면은 편성위원회에 사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노조 쪽에서 요구했던 공정방송위원회 이런 것들이 아예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KBS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그 건국전쟁 감독 인터뷰를 KBS 보도국장격으로 통합뉴스룸 국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게 리포트에 어허. 사용이 됐다. 뭐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건국전쟁 관련해서는 뭐 50만, 70만, 80만, 뭐 100만 돌파 이렇게 시시때때로 영화의 흥행에 대해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이 서울의 봄 천만 관객 관련해서는 다룰 가치가 없다는 간부급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신뢰도를 높여서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화예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거기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냅두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균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앵커가 예시한 대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집회의를 참여해 보면 보도국의 주요 간부들 뭐 정치적 지향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보수 쪽, 누구는 약간 더 그럼요. 진보적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말로는 못하지만 지지 정당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편집회의에 들어가 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절차적 한계,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보도의 방향, 보도의 내용들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신문, 방송 그게 다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선을 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시청자들 중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물론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세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KBS에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종사원들이나 또는 시청자들이 좀 낙심하고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던 공정방송이냐 이게 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네.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박민 사장 취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사퇴구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정말 그 취임과 동시에 거의 끊임없이 계속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그 KBS 내부 구성원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청자 청원 제도가 있잖아요. KBS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정말 그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그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대담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이익이 공영방송이 맞느냐 뭐 이런 항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뭐 박장범 앵커까지 이제 사퇴를 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청원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KBS가 답변을 한 걸 보니까 근데 라디오 진행자 관련해서 KBS 측에서 사측에서 한 답변이 좀 이렇게 눈이 가는 부분이 뭐라고 있었는데 했는데. KBS 일라디오가 보다 확실한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틀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바뀌게 된 걸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공영방송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문제죠. 네, 공영방송 역할을 오히려 못하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이 정도로 반발을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돌아보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수신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그 계속 수신료 분리징수 작년 7월에 그 시행령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공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계속 미루다가 2월부터는 분리징수 정말로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본사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지사 쪽에서도 이 관련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2월 하루 앞두고 이번에 안 된다라고 또 하면서 이게 현장에서 또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곳들의 이제 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우리가 이 수신료를 거두려면 그 근거가 법적으로 오히려 이거야말로 시행령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KBS도 KBS인데 이게 지금 유탄 맞는 게 EBS잖아요. 그렇죠. 이제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이제 EBS는 이제 수신료 월 2,500원 중에서 한 70원 정도 돌아간다. 뭐 이렇게 그것도 보통은 알고 적다고 그 있는데. 전부터 지적이 많았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공적 재원 정말 이제 교육 방송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공적 재원 비중이 너무 적은 데다가 지금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네. 그래서 적자 폭이 급증하면서 2022년에 256억 그리고 지난해 183억 적자 어허. 규모가 기록이 됐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측이 290억 원 정도로 적자 규모를 추계를 했다가 180억 원대로 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갭이 너무 있다 보니 이제 적자 부풀려서 인건비 삭감 요구하다가 이렇게 바꾼 거 제대로 하는 거 맞느냐 뭐 이런 노조 반발도 나오고 있고 지금 EBS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건 이제 전임 경영진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경영난의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사장 퇴진 요구가 나오고 네, 있어요.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노조가 퇴진 요구만 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또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곳곳이 난리네요. 네. 곳곳이 난리라고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YTN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매각 절차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방통위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했다 이렇게 YTN 그 언론노조 YTN 지부 쪽에서 제기를 한 그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요. 네. 그 27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신문이 있었는데 이날 방통위 쪽에서 변론을 하면서 2인 체제 한계를 스스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 볼 수 없고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게 방통위 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더 큰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래서 재승인 네, 뭐 심사를 재승인 해야 제어가 되는데 심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2인 체제가 문제가 있지만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현재 국회 상태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이제 여권 추천을 굉장히 빨리 임명을 하는데 반대로 야권 추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반론이 너무 쉽게 나오는 주장이죠. 네.
정말로 아무튼 이게 신문일 지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결정이 되니까 한마디로 조만간 진짜 한번 나올 것 방송 같습니다. 곳곳이 난리네요. 네. 곳곳이 그죠? 이제 MBC 남았나?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아니잖아가 너무 상식 이전에 아주 드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국민적 평가는 언젠가는 나오더라고요. 뭐 당장 그것이 어떤 뭐 즉각적으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언젠가는 국민적 평가는 나오더라. 그것이 정치적 평가이든 방송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시청자로서의 평가든 뭐가든지 간에 나오더라.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언론 어때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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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